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계약 총론 5문제 나온다 그랬고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약 총론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민법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긴 하나 어려운 걸로 따지면 물권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일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약법이 어렵다고? 제가 볼 때는 물권법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물권법을 안 하면 계약법이 당연히 어려워요. 물권법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는 순간 계약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뜻은요, 법률 행위 일종으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죠.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별것 없고요.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 근데 이 자유 4가지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뭐 계약 해제의 자유, 계약 내용 변경의 자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 일단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가 있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죠. 무효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관규제법이 하나 나오게 되죠. 약관규제법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약관규제법, 약관의 뜻.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명칭 불문하니까 골프장 운영 회칙 중 회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약관이다. 판례가 이렇게 보죠. 두 번째로 이 약관은 규제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약관 규제법이다. 세 번째로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약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력의 근거는 약관이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런 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그럼 약관규제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그 규제 방법이 있는데요. 2단계로 규제하는데 하나가 편입통제라고 해서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그 약관을 명시 설명하라. 이게 편입통제죠. 다만 첫째로 당사자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나 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 부연 반복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면 이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약관규제법에서는 설명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항들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의무가 명시 설명과 면제되는 걸 빼고는 명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상대방이 개별 약정을 요구해서 개별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또 어떤 특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 약관 조항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 약정에 해당된다. 그런 게 이제 편입 통제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로 계약 내용이 편입이 됐다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야.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가 된다. 특히 약관규제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대방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수조항, 상대방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조항 따위는 아예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나아가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해석은 첫째로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의한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왜?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내용은 곧 법률행위 목적이고 목적을 밝히는 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했으니까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의하고 법률행위 해석 방법의 마지막 기준이 신의성실원칙이다. 신의성실원칙에 의하라.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작성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의미는 좁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문 해석이라고 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약관정은 단순히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어버렸다면 계약 속에 약관이 있고 약관 속에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됐으니까 일부 무효죠. 이때 137조를 적용하느냐? 아니다. 특칙이 있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 있어서
그 약관 조항만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인 약관 조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중요 조항이 무효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흐름을 머릿속에 쫙 약관규제법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약관과 관련된 시잘데가 없는 판례들 나오는 거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계약의 종류, 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쌍무편무가 있다. 쌍무편무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있냐 어느 한쪽에만 채무가 생기냐 이런 구별을 말한다. 왜 구별하냐? 쌍무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한명권과 위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 편무계약에는 어떤 게 있냐? 증여, 사용대차, 현상권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편무고 소비대차나 위임이나 임치 같은 것들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면 편무가 된다. 유상과 무상도 구별하자. 유상과 무상은 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급부가 있으면 유상, 어느 일방만 급부했다면 무상을 말한다. 왜 구별하냐?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된다. 즉 담보책임이라는 제도는 유상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무상을 구별한다. 그럼 무상계약에는 어떤 게 있냐? 편무하고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전형적인 무상이다. 나아가 소비대차나 위임이나 임치나 종신정기금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 요렇게가 유상이 된다. 요게 무상이고 그럼 그림 보면 답이 나오죠. 쌍무는 전부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나아가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고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아, 그럼 계약의 종류 중에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낙성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요물은 뭔가를 이행하거나 뭔가를 급부해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이 전형계약 중에 유일하게 요물계약이고 매매계약의 부서에 체결된 계약금 계약 따위가 요물계약에 해당된다.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 아니 그냥 계약 전부가 분류식 계약이다. 민법상 계약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일단 요 정도를 외워두시면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더나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찾아보면 계약의 성립 일단 법률행위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당사자는 둘이 존재해야 된다. 양당사자의 존재. 의사표시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 이럴 때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청약과 승낙도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당사자 일치를 주관적 일치, 청약 승낙의 일치를 객관적 일치라고 한다. 따라서 요만큼이라도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계약은 성립했으나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착오는 개념상 구별하자.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깐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의 성립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넣자.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의사표시를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성질은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한다. 다만 이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청약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을 불문한다.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다. 청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 청약이 어려운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게 언제 발생하는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발생을 한다. 따라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때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528조에서는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기간 동안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을 효력을 낸다. 따라서 기간을 받지 못한 채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의 효력 상실되니까 이렇게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다면 이건 계약을 성립하지 못한다. 연착한 승낙이고 다만 이걸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승낙은 기간 내 청약자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승낙기간이나 승낙 적격의 존속기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다. 이게 연착한 승낙 중에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 있었다.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1월 5일날 승낙 통지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게 1월 22일날 도달했다. 이런 경우를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사고에 의한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연착했을 때 연착 통지를 지체 없이 하거나 또는 미리 늦어지고 있다는 지연 통지를 요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랬죠. 발송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약은 성립한다. 이 사고의 연착을 좀 조심하시자. 반면에 승낙은 청약과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것도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법률 행위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된다. 승낙자는 청약을 수령한 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 청약을 수령했다 해서 회답 의무나 승낙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라고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청약 수령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승낙을 해야 되나?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조건을 가해서 승낙을 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승낙의 효력은 뭐냐? 계약 성립이다.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기간 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이게 원칙이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걸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격자 사이에서는 일단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은 소멸을 해버린다. 즉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송 시 성립한다. 그 의미는 격자 사이에서도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531조는 언제 써먹냐? 격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계약 성립 시기를 발송시로 정할 때 그럴 때 써먹는다. 특히 이 경우에 531조와 결합을 해서 1월 5일 날 발송을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1월 22일 날 도달을 했다. 두 가지. 청약자가 통지했다. 옳은 것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았다. 옳은 것은 계약은 성립했고 발송 시 성립한다. 요걸 확정할 때 531조를 사용한다. 그렇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청 계약 성립은 딱 이 정도. 잘 나와요. 두 번째로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 두 가지. 의사 실현에는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의 계약 성립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말한다.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알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게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 예금주가 예금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은행 직원이 확인할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양 청약이 동일하다. 그럴 때는 별도의 승낙 없이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딱 534조까지는. 그리고 이제 535조 계약 체결 생각 가시 책임이 나오죠. 이제 쌍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이건 이제 쌍무계약형으로 따로 정리하시면 딱 돼요. 일단 계약의 성립까지 쫙 머릿속에. 간단하죠?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죠. 한 문제가 나오면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 거고 두 문제가 나오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고. 그럼 거기까지만 살짝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위험부담까지 풀려고 그랬는데 저당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306페이지 조금만 참으세요. 예. 몇 시에 끝나는지와 상관없이 이거 성립까지만 딱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30분까지 될래나 모르겠네. 자, 1번 계약의 유형.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1번이 답이죠. 2번 매매는 요물이 아니라 낙성. 3번 민법상 계약은 전부 분료식. 전부 분료식. 4번 사용대차는 낙성이지만 편무. 임대차는 유상, 쌍무. 이런 거 빨리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참 생각하죠. 이런 건 한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2번 모든 쌍무는 유상. 3번 예약은 장차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거니까 언제나 채권계약. 4번 쌍무계약은 결렬성이 세 가지. 성립상의 결렬성, 이행상의 결렬성, 존속상의 결렬성. 성립상의 결렬성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이행상의 결렬성과 관련해서는 동시 이행의 면권이, 존속상의 결렬성과 관련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예? 성립상의 결렬성이 뭐예요? 어느 한쪽이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행상의 결렬성은 네가 해야 나도 한다니까 동시 이행의 면권이고요. 존속상은 어느 한쪽이 소멸하면 나머지도 소멸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4번. 5번 사용대차 편무 편증사. 5번이 답이죠. 3번 1번은 쌍무계약의 뜻, 2번은 편무계약의 뜻, 3번은 유무상은 뭘 갖고 구별한다? 계약의 전과정. 4번은 쌍무 편무를 왜 구별하냐? 쌍무에만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5번은 뒤집어졌죠. 모든 쌍무가 유상이지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너무나 쉽지요. 4번 1번 민법상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아이고 이게 답이네. 예. 아니 민법상 쌍무는 전부 유상이다. 이게 답이네. 네,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교환계약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익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걸 보충금이라고 한다. 보충금을 지급한다 해서 교환이 매매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교환계약은 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하죠.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4번 유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 이거는 쌍무편무를 구별하는 거고,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의 매매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담보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번은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니까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 없어도 된다. 그렇죠? 5번 틀렸죠. 처분 권한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번 요물계약인 거 눈에 팍 들어봐요. 계약금 계약. 그렇죠?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6번에 1번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을 갖는 근거 끝에 뭐라 했어요? 합의했기 때문이다. 옳은 지문이죠. 2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인 계약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작성자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그게 법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이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4번 고객에게 유리하게. 5번 별도로 합의가 있다. 이거 개별약정이라고 하지요.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3번이 틀렸다. 4번 일부 조항이 무효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만 무효다. 7번에 1번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2번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미리 계약 조건을 준비해 둔 것을 말한다. 약관은. 따라서 특정 상대방과 미리 준비한 조건은 당연히 약관이
아니다. 약관은 불특정 다수인과 장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걸 말한다. 3번은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계약자와 교섭이 됐다. 요거는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아야죠. 4번은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할 때는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굳이 본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해야죠. 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대리인의 지부지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5번은 약관이 설명됐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설명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죠.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장자가 증명한다 그랬어요. 누가 주장할까요? 사업자가 하겠죠. 이거 설명되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꼭 사인 받잖아요. 설명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됐다 말이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8번 약관은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해서 D, 객관적, 통일적으로. 니은 틀렸죠. 다른 합의가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D가 불명확하면 누구에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리얼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으로 고의과실을 요한다. 원래 담보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약관에 분양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담보 책임입니다. 책임을 줄이는 거죠. 무효. 미음 계약 해제 시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 청구권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돈덜로 돌려요. 매수인의 경우에. 이걸 포기하래. 불공정 약관이겠죠. 그런 거 디귿 리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분양약관이 이렇게 됐어요.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포기한다. 이거 뭐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9번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 조항,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조항, 아까 미음 같은 거 이런 거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 2번 틀렸죠? 합의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3번 사업자가 지가 져야 될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떠넘겨. 안 되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는데 문을 닫게 됐다 손해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참으시겠어요 그거?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4번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5번 골프장 운영회 측 약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이제 계약의 성립. 1.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한다. 2번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아니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은 유지되지요. 안 정해도 돼요.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정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아까 529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적이 하라. 4번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5번은 교차 청약. 당연히 양 청약의 내용은 일치해야 되겠지요. 11번 계약이 성립하는 걸 골라라. 기억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해서 주관적 불합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갑이 을에게 청약했고 을이 갑에게 청약했는데 내용이 일치해. 그리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어. 계약 성립한다. 교차 청약. 디귿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죽었어. 괜찮아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111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리얼 갑이 10만 원에 사라. 을이 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새 청약. 이게 새 청약.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성립 2개. 니은 디귿. 11번에 1번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대금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죠. 나가 그 내용은 굳이 계약 당시 확정할 필요가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해 있으면 되죠. 1번.
2번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예? 언제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그러면 받은 놈은 뭔 개소리냐 그러면 된다 그랬죠. 구속하지 않는다. 3번 격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한대요. 청약은 승낙만 발송시야. 승낙만. 4번 승낙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낙이 도착했으니까 연착이죠.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승낙할 수 있다.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죠. 보증금 없이도 계약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에 불과합니다. 13번 불특정 다신에 대한 청약 효력 있지요. 그러나 2번 불특정 다신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고요.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시간이라 도달시입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언제? 도달시. 둘 다 원칙적으로 언제요? 도달시. 단 격자 사이에서 플러스 승낙만 발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청약과 승낙은 원칙적으로 각각 도달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돼요. 4번은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고요. 5번 연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도 연착한 승낙이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을 때 연착한 승낙이라고 보겠지. 틀린 거 3번. 성립도 많네요, 문제가. 에이, 14번 어른과 1. 불특정 다신을 상대로 하는 청약 효력 있지요. 2번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이게 답이죠. 3번 청약을 발신한 후에 도달 전에 행위능력 상실, 즉 제한능력자가 됐어.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됐네. 아,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이게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잖아요. 그럼 청약은 효력이 없는 거죠. 청약자는 대항 못하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3번 X. 3번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이니까 새 청약이죠, 이게. 따라서 계약은 이것만 갖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 청약의 유인. 그쵸? 을이 1억에 사겠다. 청약. 이때 갑이 알았다. 이게 승낙인데. 을이 사겠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요. 단순히 팔겠다. 청약의 유인. 가격을 네가 제시해라. 청약의 유인. 15번에 1번 격자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했을 때 도달하면 언제 성립? 발송시. 기간 내 도달하면 발송시 성립. 2번은 교차청약. 3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명시설명 의무 면제된다. 4번은 본 거고. 5번은요. 우리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나 법률행위 해석 갖고 확정한다 그랬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일치하니까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3번이 틀렸죠. 16번의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니은 건물 임대차 계약은 방식의 자유가 있는 분료식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해도 돼요.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시집에서 나오죠. 계약 교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무슨 책임진다? 불법행위 책임이다. 불법행위. 그 책임의 내용은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그러죠. 판례 문구예요. 신뢰 손해 한정한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시다. 판례 문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신뢰 손해 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지문이에요. 리얼은 교차청약의 경우에 나중에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미음은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그랬죠. 철회할 수 있는 게 하나, 근로계약 하부의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예외가 있었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옳은 거 기억, 디귿, 미음. 17번 하부의 해지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돼요. 해지하고자 하는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2번 교차 청약, 3번 534조. 4번 청약자 회답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는다. 5번은 의사실현 계약 성립. 18번에 1번 청약자가 상대방이 발송한 우편물에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은 즉시 전화할 것. 근데 상대방이 아무 연락도 없다가 1년 8개월 뒤에 매매 대금을 공탁. 계약 성립할 리가 없지요. 2번 승낙통지는 기간 내 발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도달해야 되죠. 도달했대 격자의 경우에는 발송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3번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유인을 받은 자가 수락. 이게 청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4번 승낙 통지를 했으나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연착이나 불착은 다 보낸 사람의 독바가지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불이익은 승낙자가 뒤집어 씁니다. 5번 물건을 보내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을 보겠다. 개무시하면 돼요. 상대방이 연락 오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져가라 이 자식아. 그럼 돼요. 내가 왜 반송하냐 이 자식아. 네가 가져가라. 바깥에 내놓을 거니까. 네가 보낸 거 들여오지도 않았다. 바깥에 있다 이 자식아. 그럼 돼요. 내가 보내라 그랬냐 이 자식아. 그럼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19번 갑은 을에게 2003년 4월 5일 청약을 발송했다. 4월 20일까지 이게 승낙 기간이죠. 을은 4월 10일 날 발송. 근데 우체국 잘못으로 22일 도착. 근데 갑은 개무시. 계약은 성립했죠. 언제? 4월 12일. 승낙을 발송한 4월 12일. 20번 광주에 사는 갑은 서울의 고객 을에게 50만 원 팔겠다는 편지를 96년 9월 1일 9월 20일까지 응답. 이게 승낙 기간이죠. 편지는 9월 3일 을에게 배달. 을은 9월 5일 발신했는데 우체국 사옥으로 9월 25일 배달됐다. 1번 갑은 연착 통지해야 된다. 만약에 연착 통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9월 5일. 그쵸? 1번 X, 2번 X. 3번 갑의 연착 통지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소로써 을이 갑한테 야 인마 연착 통지하라는 소송 제기. 나한테 연착 통지하라는 소송 제기. 참. 아이고야. 4번 연착 통지 유무에도 불구하고 을의 승낙은 연착되었으면 아니에요.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거고 통지하면 연착한 거고. 5번 갑이 연착 통지를 해. 그럼 연착한 거죠. 대신 갑이 이를 새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죠. 5번이 답이죠. 21번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이니까 격지자예요. 근데 1번 회답이 없으면 계약 체결 개무시한다 그랬어요. 회답을 바라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9일 발송인데 31일 도착했어요. 이 사고한 연착이에요? 그냥 연착이죠. 근데 갑이 승낙했어. 그냥 연착이니까 갑이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 X. 3번 25일 날 발송 27일 도달했으니까 기간 내 도달했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언제? 발송 시 25일. 4번 20일 날 발송인데 31일 날 도달했어요. 갑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던 걸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어. 연착하지 않은 거야. 기간 내에 도달한 거다. 계약은 성립하지요.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죠. 5번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었어. 괜찮아요. 을에게 도달했겠죠. 그래서 을이 갑이 단독 상속인 병에게 통지를 발송했고 30일 날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따라서 틀린 것, 옳은 것은 4번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연착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22번부터는 쌍무기하기 효례니까 시간을 달리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매매까지 풀어오시면 되죠? 네. 매매까지. 매매.
맴매가 아니고요. 매매. 몇 번인가요? 아, 교환까지는 풀으셔야 돼요. 에이, 교환은 됐고요. 375페이지 37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몇 문제 안 되지요? 꼭 좀 풀어오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2시 이전에 주무시지 마세요. 복습 꼭 하고 주무세요. 저도 2시 이전에 안 잡니다. 수험생이 아닌 저도 2시 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없는데 수험생이 2시 이전에 하는 건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그거는. 지금부터는 반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아가 4시간 이상 주무시면 그건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예요. 지금부터는 사당 오락입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최대한 잠을 줄이세요.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시간 확보가 그때밖에 없어요. 아, 웃지 마시고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을 줄이세요. 잠을 줄이는 것밖에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꼭 좀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